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화두인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웹3에 미치는 파장은 어떤 걸까요? 오늘은 웹3 교육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인공지능 관련 주도 상승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화제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AI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가 있습니다. 직접 써보셨다면서요? 네, 챗 GPT가 이제 작년 연말이죠. 작년 11월에 이제 네. 좀 정식 서비스를 오픈을 하면서 저도 그때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오픈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요. 우선 기존에 이제 제가 써봤던 AI들하고는 좀 확연하게 다른 지점이 이 자연어 기반의 그 대화형 인공지능인데 기존에 써봤던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흔히들 챗봇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사용 경험과 무척 다르게 네.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챗 GPT가 네. 이용자와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구현한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점을 경험하셨나요? 네. 일단은 그 처음 설계부터 좀 인간의 신경망을 모사해서 구축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2년간 이제 실제로 이 챗 GPT의 성능이 2년 전에 비해서 1,500배 이상 지금 향상되어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특히 또 그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챗 GPT를 사용하면서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매끄러운 문장 구사는 물론이고 각종 학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논문 집필이라든가 아니면 네. 각종 이제 학술 자료 같은 것들이나 심지어 이제 뉴스 기사까지도 좀 실험적으로 어떤 모 기자가 네. 작성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챗 GPT를 통해서 작성한 기사임을 밝히기도 한 그런 재밌는 사례도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전문가님께서는 챗 GPT한테 어떤 질문을 해보셨나요? 네, 저는 챗 GPT한테 제가 아무래도 웹3 영역에 있다 보니까 웹3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느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영어로 질문하셨나 봐요. 지금 질문은 해당 한국어로 장면이 했는데 나오는데, 네. 한국어 답변을 기다리다 보니까 한국어 답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직까지는 네. 뭐 중간에 멈추거나 아니면 잘리는 아.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 학습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러하군요. 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많았고요. 네. 챗GPT의 이제 성능을 100%좀 다 체험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영어로 좀 체험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네, 드리고요. 우리 방금 영어로 네.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챗 GPT가 해줬는데 웹3의 네. 미래 어떻다고 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기존의 학술 자료라든가 기사들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그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뭔가 이제 미리 예견되어 있는 어느 정도 좀 정론으로 매겨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잘 정리를 해서 보여준 데 비해서 아직까지 주관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네. 변수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피하는 그러면 분위기더라고요. 웹3의 네. 미래는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네. 분석하셨나요? 흔히들 다 이야기하는 이제 기술적인 트렌드의 영역에서 이런 네.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만 언급을 하고 네.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는 언급을 피합니다. 여전히 미래 네. 예측과 같은 고도의 인간의 비판적 또 예견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 인공지능이 침범하기는 어렵다라는 그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외신에 따르면 챗 GPT의 확장성을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화로 무려 12조 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수년간 투자할 거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2019년 그리고 2021년 또 이번에 세 번째로 협업을 발표했는데요. 오픈 AI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네. 오픈 AI는 2015년에 이제 샘 엘트먼과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네. 그리고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죠. 레이드 호프먼 등이 이제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한 비영리 이제 개발 회사였는데요. 굉장히 저명한 분들이 모여서 네. 이 오픈 AI라는 곳을 창업을 했네요. 네. 네, 이들이 이제 모이게 된 것은 기존의 빅테크라고 부르는 곳들이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소 폐쇄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맞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구글을 저격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구글을 이제 좀 타겟을 삼기는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로 비영리로 네, 방금 설립을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참 한자어가 들어가 있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영어가 직관적이더라고요. 이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중간에 General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들어갔는데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사람 혹은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일종의 Strong AI, 강 인공지능의 일종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범용 인공지능의 혜택을 모든 인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오픈 AI가 말했는데 그 내막, 그 의도는 어떤 걸까요? 그 의도라고 하면은 네, 오픈 AI가 범용 네. 인공지능을 왜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개발하고 네네.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픈 AI를 창업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기존의 빅테크들이 그 폐쇄적으로 AI를 개발했다는 거는 이제 AI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이 선행이 무조건 돼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그 학습하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그 기준들이 그 회사의 뭔가 좀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든 인류를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 자본을 쏟아부은 또는 특정 회사 개발을 한 그 폐쇄적인 중앙 집중적인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위험도가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웹3의 정신과도 부합되는 의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살짝 들었는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건 실은 블룸버그 등의 외신을 통한 예측이긴 합니다만 투자한 목적이 단지 이 회사를 키우자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 보자라는 차원 이상의 것일 거예요. 분명히 비즈니스 목적이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빅테크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만 명 정도를 감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오픈 AI에는 투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직원의 5%에 해당하는 인력이죠. 1만 네. 명을 감원을 하는 소식이 이제 전해짐과 동시에 또 오픈 AI에 이번에 세 번째로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오픈 AI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시키는 것을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AI들의 상용화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라는 네, 해석들이 많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초반에 출발은 비영리 단체였지만 네. 나중에 투자를 받는 영리 기업으로 전환을 했고 그럼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감행함에 따라 상용화 독점권을 쥐게 되는 거군요. 네, 실제로 2018년에 이제 처음에 비영리 단체로 출범한 오픈 AI가 이제 범용 AI 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MS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최초의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영리법인의 이름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에서 네. 올 3월에 이제 그 챗GPT의 기능을 탑재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빙을 많이 쓰시나요? 사실 저는 빙을 좀 쓰지 않는 편이고요. 네. 주로 저는 구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빙에 이제 챗 GPT가 장착이 됐다라는 소식 덕분에 사람들이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많이 주목을 하면서 기존의 그 검색 엔진 시장에서 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구글에게 좀 큰 위협이 될 거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구글이나 또 국내 포털인 네이버의 검색어를 누르면 여러 광고가 뜨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NFT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때도 스캠 계정이 또 뜨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 자체 정화가 되지 않아서 검색이 되기도 하고 검색을 한다 한들 그 검색된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또 따로 선별해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챗 GPT가 검색 기능 안에 들어오면 딱 원하는 그 정답에 가까운 답변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빙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아까 오픈 AI 설립 과정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가담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분은 여러 가지 뉴스에 계속 등장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설립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네, 최초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무척이나 좀 많이 경고를 해오던 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선뜻 이제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스트롱 AI는 막 인간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상을 해보기도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어떤 위험성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언급드린 이제 폐쇄적인 형태로 개발되는 특정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개발이 이제 무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수집과 네. 학습 그리고 이 선택하는 알고리즘에 있어서의 윤리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네. 범인류적인 기준이 아닌 특정 기업 또는 특정 단체나 소수에게만 기업, 네, 그쵸. 소수의 이익에 편중된 그런 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이제 첫 번째 위험 요소로 좀 평가가 됐고요. 네. AI가 이제 자가학습을 하면서 점점점 자의식이 발달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인간의 아래 또는 네. 인간의 지시를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네. 그런 상상력까지 같이 이제 좀 당장 그 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당장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계속 해오고 방금 있죠. 말씀해주신 부분이 미래학자 레이 커즈웰들이 말한 특이점, 네.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그 시점이 온다라고 하는 어떤 급진적인 미래 예측가들의 견해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계속 있지 않았고 2018년에 이 오픈 AI 이사회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네, 2018년에 오픈 AI 이사회를 이제 자진해서 사퇴했는데 CNBC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 AI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오픈 AI의 이사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한 여러 그런 변화를 겪고서 지금은 샘 알트만이 오픈 AI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샘 알트만의 이력을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죠. Y 콤비네이터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창업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네, 샘 알트만이 2021년에 이제 월드코인이라는 스타트업을 네, 창업을 했는데요. 네,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인가요? 네,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이고 네. 월드코인이 추구하는 바는 대중들에게 이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조금 더 널리 중복되지 않고 네. 균등하게 그 보급하기 위함인데 그 중복되지 않고 보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개인의 생체 정보 중 하나인 홍채 정보를 수집해서 네. 그거를 사용하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네, 저도 네. 그 월드코인 관련해서 이미지를 본 기억이 나는데 더 오브가 원래 구라는 뜻이잖아요. 네. 커다란 인간의 그 눈, 구형을 떠오르게 하는 하얀색 구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바라보고 이 홍채 인식을 하고 나면 디지털 자산 지갑이 생성되는 그 과정과 연결되는 서비스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점은 여기까지긴 한데 홍채 코드가 어떻게 디지털 자산 지갑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그 더 오브의 실제 네. 그 수집한 홍채 수집하는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네.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지금 이제 그 각국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상당수의 홍채들이 수집이 됐고 그 현장들에 대한 이제 리포트들을 제가 좀 접하고 왔어요. 네. 실제 축구공만한 크기의 반짝거리는 네. 부채를 세워놓고서 아. 그 앞에 서서 한 명씩 생체 정보를 수집을 하고 홍채 정보는 이제 개개인들이 다 다른 고유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수집해서 그걸 해시화 시켜가지고 네. 암호화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암호화시킨 기술이 자료를 들어가고요. 네. 그 암호화시킨 그 고유값을 해시 함수로 이제 해시된 그 고유값을 자기의 개인 키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는 개념이다 아, 보니 그렇군요.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개인 키의 역할을 홍채 해시 값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바로 지갑을 만들어서 블록체인 상에서 내 지갑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굉장히 놀랍고 기발한 상상력이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샘 알트만은 대표적인 기본소득 주창자입니다. 실제로 그가 Y 콤비네이터 있을 때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본적인 생활 자금을 분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샘 알트만의 주장인데요. AI 기본소득제 도래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견해를 빗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샘 알트만 같은 경우 AI의 성장 속도를 이제 그 반도체 영역에서 무어의 법칙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의 고속 성장 속도는 이제 반도체 영역에서 2년마다 반도체 메모리가 2배씩 증가한다는 게 이제 무어의 법칙인데 그렇죠.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본인이 쓴 모든 것에 대한 무어의 법칙을 통해서 네. AI가 성장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것이며 네. 그로 인해서 인간이 하던 노동의 대부분은 AI로 인해 대체될 것이고 그로 인한 생산력 증가가 인류에게 큰 부를 안겨주면서 네. 그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균등하게 어느 정도 분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주창을 했는데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일환에서 실제로 방금 언급드렸던 월드코인 또한 그 실험의 구현 과정으로 제한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느끼는 지점이 AI 기업에 관련된 실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AI에 대한 화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는 중앙화의 그런 문제가 AI 시장과 결합하면서 더 극대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존의 크립토 웹3 진영에서의 우려들이 있기도 한데요. 블록체인과 웹3는 그거에 대한 대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탈중앙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어떠한 주장들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 실제로 웹2에서 이제 빅테크라고 이야기하는 대기업들이 지금 AI를 그동안 개발해온 폐쇄적으로 개발해온 과정들을 보면은 그 수집 과정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고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어떤 식으로 이 결과치를 내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사실상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웹3를 추종하는 크립토 진영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존의 빅테크의 방법론으로는 중앙화된 AI 같은 경우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아니면 해킹에 대한 단일 지점 실패 문제 그리고 데이터 위변조의 위험 등을 들면서 네. 거기에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 서비스, 그러니까 탈중앙 네트워크가 데이터 주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보안까지 같이 보안성까지 네. 같이 부여를 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검증, 어떤 데이터가 이 인공지능이 합당하게 좀 네. 학습해도 좋다라는 그런 검증 과정까지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지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웹 3.0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인공지능이 웹 3.0에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인 개인화 맞춤형 웹을 더 앞당길 수 있다. AI가 오히려 웹 3.0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이며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웹 3.0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좀 시각 차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가 이야기한 시멘틱 웹의 관점에서는 이제 개인에 대한 맞춤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저변 그 가장 바닥 레벨에서까지 데이터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사람들한테 맞춤형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팀 버너스-리가 주창한 네. 웹 3.0 시멘틱 웹을 기반으로 한 웹 3.0의 개념이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탈중앙의 요소가 같이 얹어져서 AI들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와 검증 과정에서의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그런 기술적 실험을 이어가는 기업들 소개도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웹 3.0과 웹 3의 개념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제 많이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웹 3 또는 웹 3.0 이 두 용어들이 네. 사실 실질적으로는 혼재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네. 등장 배경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웹 3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폴카닷의 창업자이기도 한 개빈 우드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이 출시된 다음 해인 2014년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의 개념으로 탈중앙의 요소와 보안의 요소를 강조한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미래의 웹을 웹 3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주창을 했고요. 네, 웹 3는 블록체인의 필수 기술로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웹 3.0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웹 3.0은 조금 전에 언급됐던 WWW라고는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 웹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팀 버너스-리가 한 2000년 무렵에 이제 웹의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면서 시멘틱 웹이라는 그런 개념을 들고 왔었는데요. 시멘틱 웹의 핵심은 기계가 읽어들을 수 있는 근본 레벨에서까지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지금 있는 이 URL 기반의 주소를 찾아다니면서 연결되는 그런 링크가 아니라 아예 데이터 단계에서부터 미리 다 연결이 지어져 있다면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개인한테 맞춤화된 지능화된 웹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이 팀 버너스-리가 이야기하는 웹 3.0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게 웹 3.0인 것 같고요. 그 차세대 미래 인터넷의 개념에서 봤을 때 웹 3.0 안에 AI가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AI와 NFT 메타버스가 결합한 프로젝트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 다음번에 이어서 들어보고 싶고요. 오늘 2023년 폭발적인 성장과 또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 인공지능과 웹3의 관계에 대해서 폭넓은 이야기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